김영래 학생의 식량 자급의 문제, 여러분들 익숙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동안에도 곡물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들, 공급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특히 뭐 이제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식품 수급의 문제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일부 국가들, 뭐 심지어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도 한동안은 이제 마트에서 식품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특히 이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먹거리를 보장할 것인가,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사람들 먹도록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굉장히 무역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장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갖다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신발, 의류, 섬유, 심지어는 가발 이런 것들 판매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이제 굉장한 다양한 최첨단 공산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무역에 기반한 그런 경제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죠? 국내 시장, 홈마켓보다는 외국 시장이 중요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것이 특히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자신들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게 됐고, 특히 이제 국제 무역, 그러니까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잡식 동물인 인간이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의 먹거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곡물, 그죠? 곡물과 그 밖에 뭐 채소, 뭐 담배, 고기 이런 것들 먹지만 곡물이 되게 이제 기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빵이 됐건 밥이 됐건.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곡물에 대한 해외 시장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곡물 자급률이 2021년 기준으로 18.5%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통계로도 시계열적으로 볼 때 1950년대에 90% 이상의 곡물 자급률이 점점 좀 떨어져서 뭐 20%, 18%뭐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먹는 곡물, 특히 이제 밀, 그다음에 이제 기름과 사료로 많이 사용되는 옥수수와 콩,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곡물 자급률, 우리가 먹는 것을 얼만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는가를 볼 때 외국과의 비교를 봐도 뭐 감히 캐나다나 미국과는 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의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본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자국 내 곡물 생산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2000년에서 2020년 한 20년 동안의 짧은 기간의 변화만 봐도 곡물 자급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우리가 그냥 소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산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혹은 않지만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곡물에 관한 자급률을 그래도 뭐 한 30-40%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또 대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해마다 이제 밀을 이제 특정화시켜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밀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무슨 간식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요한 곡물 가운데 하나가 됐죠, 그죠? 그래서 뭐 다양한 면류, 그죠?
다양한 불당면이 또 요새 한류로 엄청 뜨겁다 이런 뉴스들이 눈에 띄던데 그뿐만이 뭐 저도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그냥 뭐 좀 맵더군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하여간 인스턴트 면류죠, 그죠? 그리고 뭐 빵, 케이크, 다양한 디저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다룰 이제 가공식품 중 과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주요한 재료가 밀이죠, 밀, 그죠? 그리고 밀은 국제적으로 봐도 쌀 다음으로 인구수로 본다면 소비자가 많은 그런 곡물이에요. 우리가 334만 톤의 밀을 수입했는데 1년 동안에 2020년에 그 가운데 제분용 밀가루 이제 밀을 넣어서 밥을 짓지 못하죠, 그죠? 다른 곡물들 보리나 이런 것들, 팥 이런 것들은 밥을 지을 때 소위 말하면 혼식을 해서 밥을 지을 수 있지만 밀을 밥으로 나다를 짓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다 가루, 제분, 밀링 갈아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이제 먹거리, 음식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사실은 국내 제분 산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분용은 주로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트면 라면류의 라벨을 보게 되면 거의 뭐 99%가 미국, 그다음에 간혹가다 호주 뭐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료용 또 이제 밀을 이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왜 저렴할까요? 이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산업형 농업,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광대한 농지에 밭에 밀을 뿌리고 이제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그런 산업형 농업을 통해서 화학비료와 농약과 기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제 대규모로 밀을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정책적으로 볼 때 큰 과제이죠. 미국 정부에서는 과잉 생산도 있고, 그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농민들의 어떤 민심, 투표 뭐 이런 거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값싼 밀을 들여다가 이제 또 우리가 일부는 사료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을 사료로 사용된 그런 것들을 먹는데 사료용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게 상당히 많다고요. 저도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이런 지역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은 이제 식품용으로 들여오지만 밀가루용으로 들여오지만 사료용으로 일부 들어오고 그 수입국이 다르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제 밀 가격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그러니까 비교 우위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사회적 환경, 구조에서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한국은 뭐 이제 공장만 돌려서 컴퓨터, 자동차 뭐 이런 것만 반도체 이런 것만 생산하자. 그리고 우리는 100% 식량은 한때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통상 국가론을 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굳이 우리가 뭐 이제 비싼 돈 주고 농사를 질 필요 없이 값싸고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 뭐 이런 거 농산물 먹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서 좀 까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정말로 안정적인 그게 있다면 이제 그래서 국제 무역이 100% 안전해서 우리는 그냥 공산품만 생산을 하고 이제 먹거리를 사 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평생 잘 살 수 있다면 뭐 이제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시장, 특히 국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특징이죠. 장기적으로 봐도 어떤 변동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중기로 봐도 하다못해 하루로 봐도 그런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경제 분석가로부터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이 세인트 루이스 페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마 시장 관련된 그런 분석 그 분석 저널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밀 가격, 국제 밀 가격이죠. 국제 밀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기후가 굉장히 그래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잘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물, 기온, 가뭄, 뭐 이런 거 폭우, 홍수 뭐 이런 것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해마다 농민들이 예를 들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수확량은 상당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오늘날처럼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현실이 되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후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죠? 인류세라고 한 얘기 들어봤죠? 안트로포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기후 변동은, 그러니까 지구의 이렇게 시계를 보면 긴 시계를 보면 그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단위로 평균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질학자들이죠. 지질학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실제 지구의 지질층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이거는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한, 예컨대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들을 제기도 해요. 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플라스틱, 나중에 막 닭뼈의 어떤 지층이 닭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아마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의 긴 시기 구분이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이 아마 충적세인가요? 하여간 뭐 이렇게 제가 문과여서 잘 모르지만 양해해 주세요. 네. 뭐 제가 공부를 좀 들여다보긴 했었는데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시기 구별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세계 지질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는 학자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공지를 할 텐데 아마 2주인가 3주 후에 제가 이제 과학기술학 연구소 이제 좀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금 그 연구소에서 과학기술학 관련 콜로퀴움을 한 2, 3주 간격으로 하는데 한 2주 후쯤에 이제 어제는 신경과학 관련된 그런 그 전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콜로퀴움 이런 걸 했고 2, 3주 후에는 이제 인류세와 관련된 인류세와 과학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카이스트에 계신 이제 교수님 모셔다가 이제 강연을 듣는 게 있는데 그때 한번 초대를 할게요. 어쨌든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인간의 활동, 인간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제 문명을 만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기후의 어떻게 보면 변화의 폭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그러니까 전반적인 긴 시간에서 보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 우리들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해마다 이를테면 뭐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온다든지 갑자기 굉장히 오랫동안 가물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에서 벗어나는 그런 특별한 값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온도가 됐건 강수량이 됐건 그러니까 평균 강수량은 비슷한데 갑자기 한 일주일 동안에 폭우가 내려서 평균 강수량, 연간 강수량을 다 채워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불편함 뭐 이런 것으로 혹은 조금 자동차가 갑자기 물에 잠겼다 뭐 이 정도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농사, 작물,
식물, 노지 혹은 뭐 하우스 이런 데 있는 채소나 뭐 혹은 뭐 노지에 있는 곡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후 변화라고 기후 클라이밋 팩터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미래에 제공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기후적 변동들이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 안정적인 미래 생산에 굉장히 위협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정말 변수죠. 베리어블이죠. 변하는 거죠. 또 하나는 geopolitical fact, 지정학적인 변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혹은 뭐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습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던데 그런 이제 세계 곳곳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농산물 가격, 뭐 특히 밀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variable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좀 이따 잠깐 뭐 그림 보시겠지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농업 생산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한편에 미국, 호주, 캐나다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굉장한 어떤 충격을 유럽 국가들한테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매개 변수일 수도 있는데, 국제 무역에 대한 강조. 이제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죠. 달러를 벌기 위해, 외화를 벌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농산물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혹은 밀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거리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지만 또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후나 지정학적인 변수 때문에 밀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한편으로는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구성원들,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먹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들이라고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론 이런 것들에 그래서 그럴 때 외국 수출을 막는 실제 이제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외국 수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가가 정부가 일종의 매개 변수로 국제 밀 가격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유가, 기름값이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상대적으로 한국은 큰 영향을 덜 받았던 2008년도 식량 위기라고 표현을 해요. 식량 위기가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진짜 뭐 시민들이 정부 청사를 부수고 뭐 데모를 막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죠.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쌀 소비, 쌀 자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 올랐지만 쌀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었고 2008년도에 그리고 우리는 쌀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별로 그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식품 기업들 밀을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가공식품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때 이제 GMO에 대한 그런 정부의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켰어요.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축산 농가였어요. 축산 농가. 왜?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근데 어쨌든 2008년도에 국제 농산물 가격 식량 위기 얘기했는데 그때 기름 가격, 국제 유가가 굉장히 올랐다. 그것과의 어떤 연관성을 이 보고서는 이제 지적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걸 이제 지정학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정학적인 사건.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 국제 유가하고 밀 가격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국제 유가, 기름값이 밀 가격을 올리는 데 기여할지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알고 있는 얼굴이에요. 자, 얘기해 줄 분. 출석 번호 1번 이 수업에. 1번죠. 그죠? 출석 항상 제일 먼저 보지 않나? 네. 혹시 간호 전문가로서 맞죠? 네. 다음에 건강할 때 강연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제 유가와 밀 가격.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 혹시 그렇죠? 좀 큰 소리로 뒤에 마이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밀을 생산하는데 기계도 돌리고 다 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사실 그죠? 알고 있었죠? 네, 생각을 좀만 한 2%만 더 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농업은 일부 제3세계 지역이나 비서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산업형 농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자기 텃밭에 뭐 이렇게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큰 규모, 특히 이제 밀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대규모 농지에 화학 비료와 농약, 다 화학 비료 농약은 다 석유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농업 경영비가 농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석유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제 농산물 가격도 올라갔다. 물론 이제 2008년도 그 농업 위기 혹은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종의 금융화 이런 게 되면서 투기적 세력이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 관련 펀드 막 이런 것들 막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실제 어떤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시장에서의 작동보다 훨씬,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이제 밀 가격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에 굉장히 주목을 해요.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면, 자, 보세요. 뭐 제가 이름 붙이기를 정치지리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계 밀 수출 국가들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어쨌든 이런 국가들이 세계 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출 국가라고 해요. 그죠? 50억
원 정도의 그런 5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쪽에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농업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투입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러시아의 농업 생산량도 감소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크라이나의 그 이제 거대한 농지에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 러시아의 탱크들이 와서, 물론 이제 그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영토가 넓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관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경지, 밭 이런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바인데, 어쨌든 이 지정학적인 변수의 중요성을 밀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체 비중으로 봐서는 몇 프로나 될까요? 이쪽 비중은 이쪽 그 북미라든지 호주 이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곡물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밀을 생산하지 않는 혹은 밀 수입가들에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죠? 이상하게 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전에 그 앞에 그림은 국가별 교역이잖아요, 그죠? 국가별 이제 밀 수출국, 수출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혹은 글로벌 어떤 식량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식량 체제론자들, 필립 맥마이클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기업 식량 체제, 기억나죠? 기업 식량 체제라는 표현, Corporate Food Regime, 기업 식량 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봤던 그런 ABCD 4대 곡물 기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들 간의 교육이지만 실제 그 과정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수의 초국적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뭐 ADM, 번기, 카길, 루이스 드라이프스인가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ABCD. 그래서 그리고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한 90% 정도의 국제 교역을 이런 4대 기업이 주관하고 있고, 실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 전에 내가 봤던 자료가 있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한국의 곡물 수입도 대부분 다 카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이런 초국적 곡물, 지금은 단지 곡물이 아니죠. 초국적 먹거리 종합 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곡물 메이저들이 얼마나 큰 기업인가. 카길 같은 기업은 약 1200억 달러, 1년의 매출액이, 판매액이 1200달러이고 포춘 500대 기업의 약 37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습게 생각할 그런 기업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7위에 등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고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C가 두 개가 생기더라고요. 코프코라고 하는
이것도 카길과 마찬가지로 C인데 C2라고 이제 A, B, C2, 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굉장히 이 코프코라고 하는 기업도 급성장을 했죠, 그죠? 급성장을 해서 최근에는 뭐 굉장히 4대 곡물 메이저를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 코프코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중국에서 만든 중국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곡물을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이제 서구 국가들이 이제 지배를 했었는데 아마 중국 국영 기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고 도대체 이 코프코라고 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곡물 메이저들이 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김영래 학생의 코멘트에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제 세계 식량 체제, 특히 곡물과 관련된 이제 그런 정치 지리학까지 이제 여행을 다녀왔고 다시 이제 한국의 농업 농촌, 특히 글로벌 식품 체계, 신자유주의적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난번에 한국 농촌의 위기를 한편에서는 근대화 개발주의의 위기, 그래서 개발주의 시대 6, 70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산업주의 정책이죠. 정책이나 혹은 또 농업 부문 관련된 새마을 운동, 녹색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농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자유주의 혹은 개방화, 신자유주의적 농식품 체계 속에서 무역 자유화를 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농산물들에 대한 보호 정책, 그것은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농민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보호 정책들이 다 해체되면서 이제 쌀 부문까지 이제 관세화를 통해서 수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그런 두 가지 위기 시기적으로 본다면 근대화의 위기 혹은 자유주의화의 위기, 신자유주의화의 위기, 개방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한국의 농촌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의의 결론이겠죠. 지금 농업 부문에 대한, 농업 농촌에 대한. 그래서 1990년대에 농가 소득과 도시 근로자 소득을 비교하면 한 97.4% 정도. 도시 가구에 비해서 농가가 뭐 90% 후반대의 소득이었다고 한다면 농가 소득 비율이 미안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봤군요. 다시 틀렸습니다. 틀렸고 이거는 실제 소득이고 가로축이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맞네요. 이거는 이 막대는 이 그 선은 농가 소득의 도시 가구 소득에 대한 비율 그리고 이제 이 막대 그래프는 실제 소득이죠. 그래서 이 실선은 오른쪽을 보시고 이 막대는 왼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고 저거는 비율이고 그래서 97.4% 정도에서 계속해서 감소해서 이제 현재는 60%대의 정도의 가구 소득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농가들의 소득이 농업 소득은 굉장히 낮아요. 점점 낮아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은 낮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도시 가구 소득 대비 한 60%대를 얻는 거죠. 농사만 져서 살 수 없고 다양한 이제 부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고령화 뭐 심각한 문제죠. 그죠? 한국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노인 65세 인구의 비율이 이제 고령화 뭐 7%, 고령 사회 14%를 넘어서서 좀 초고령 사회 20%를 향해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농촌은 뭐 50%가 넘는 지역이 이미 뭐 상당히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혹은 초고령화라고 얘기를 하죠.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점점 줄고 있다. 그죠? 이제 늙고 또 돌아가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기적인 도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거를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1. 농민들이 생산해서 우리를 먹여준다. 2.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이 미국의 농민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 3.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2번, 3번은 이제 좀 어렵다는 문제 얘기를 아까도 했었고 2번도 그렇고 이제 3번 여러분 농사 져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뭐 텃밭 아니면 상자 텃밭 이런 거 해봤지만 그걸로 먹고 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아까 본 여러 가지 기후, 뭐 기름값, 뭐 지정학적 변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꼭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로 국내 농민들에게 의존해 왔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농사를 짓는 게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평균 수명이 들어갔지만 90세, 100세, 110세 영원히 사시지는 못할 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농가 인구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는 거의 이제 정삼각형이었어요. 안정적인, 굉장히 안정적인 정삼각형이었는데 점점 더 이게 지금 연령대별로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농촌에 비교적 뭐 20대 이하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90년대에 20대였던 사람은 2000년이 되면 30대가 되고 90년도에 30대였던 사람은 40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이제 2020년 이런 모습이죠. 인구 구조로 보면 뭐 60대 이하가 굉장히 적고 뭐 눈으로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지만 실제 한창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3, 4, 50대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점점 더 이제 고령화되고 위에는 돌아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농촌의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 뭐 이런 혹은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 생각해보면 사회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실 20, 30, 40대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농사일을 잘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그죠? 뭔가 노동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크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피곤하거나, 예. 강의가 졸리거나, 예. 그렇죠? 그래서 3, 40대가 왜 중요할까요? 예. 질문 필요한 순간. 3, 40대가 농촌에서 중요한 이유요? 예, 질문을 잘 알아들었네요. 생산 인구고 네, 그래서 농사 일을 하는데 중요하다. 또 또 출산을 하는 나이라서 농촌에 계속 인구를 늘려주는 해야 하기 때문에 훌륭하네. 또 있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비몽사몽간에 아주 훌륭한 답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농사에 중요하고 사실은 뭐 혼인율이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을 하는 그런 연령대이죠. 20, 40대까지 좀 넓게 본다면. 그리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뭐 북구 유럽 쪽은 굉장히 달라요. 비혼 출산이 굉장히 높아요. 절반 이상이 비혼 출산인데 이제 동거라든지 다른 방식의 이제 결합을 통해서. 근데 한국은 이제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 대체로 그런데 결혼 없는 출산을 잘 상상하지 않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실현하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이 연령대가 결혼을 하고, 그죠? 결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하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초등학교가 마을의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이 운동회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동네 그 지역 주민이 다 모여서 같이 모여서 놀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 40대가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령이, 그 연령대, 그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학교가 문을 닫고 뭐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이제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90년대 이럴 때 국제 결혼 많이 해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기도 했지만, 예.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마침 잘 됐네요. 탐색을 하려는 건가? 친구가 내 집에 왔는데 그녀는 내 집의 이 수납장을 한눈에 반했어요. 이 점이 자, 고령화 고춧가루, 우리가 순창 고추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충북의 대표적인 고추 주산지인데요. 그런데 초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 고추 재배 노출이 좀 대다수가 70대 이상입니다. 괴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농촌의 현실이 비슷해 농사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국의 고추 재배 면적은 4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뒤에 잘 들려요? 가는 고추 재배 효시를 통해 농촌의 초고령화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보도기획 K 한성원 김소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괴산의 한 고추밭. 수확 시기를 놓친 고추가 밭에서 썩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1달 전에 수확을 끝냈었지만 70대 노부부가 간단하게 먹자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70이 아니에요. 어떻게
수밖에 없어요. 한번 면접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소멸되지 않을까. 고추는 파종과 수확 시기에 기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손이 많이 가는 농사 중 하나입니다. 노동 시간을 비교해봐도 배추나 무 등 다른 작물에 비해 3배 이상 힘들다 보니 새로 유입되는 젊은이가 거의 없습니다. 23년 전 전국 고추 재배 농민 중 65세 이상이 22%였지만 지난해에는 52%가 넘어 심각한 고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적인 의미에서는 저희 말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수급할 때 볼수 있죠. 올해 전국의 고추 재배 면적은 2만 7천여 헥타르로 1975년 통계 작성을 해 4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농촌의 초고령화로 가까운 미래에 국산 고추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소매점입니다. 매장에 국산 고춧가루가 진열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거의 다 쓰지. 우리가 쓸 것도 농사 져서 먹고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 지인한테 사서 먹고. 실제로 고춧가루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 물량은 2,806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중국산 수입 고춧가루의 소매 가격은 11,000원대, 국산의 약 3분의 1 가격입니다. 싼 가격을 내세운 외국산이 식당 등 대량 소비처를 잠식하면서 국산 고춧가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고춧가루 자급률은 2000년 88%에서 지난해에는 41%로 떨어져 이제 절반 이상이 외국산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 90% 자국률을 보이고 있고요. 마늘도 한 45%.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진작에 이제 대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을 때 생각해야죠. 대표적 노동집약 척장물인 고추 재배 면적 감소와 외국산 고춧가루의 시장 확산, 초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농촌의 일소음종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순창 고추장의 고추 양념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이제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그 자체 그 상표 표시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고춧가루의 절반 이상이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의 절반 이상이 수입 고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농촌의 고령화. 정말 농민들에게는 사실 작물이 자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다못해 저 같은 그냥 도시 사람도 텃밭에서 뭐 이렇게 뭐 채소가 죽어가면 마음이 되게 아프고, 하다못해 연구실에 있는 화분이 힘을 잃으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아까 그냥 말라 거의 뭐 죽어가는 고추를 이제 보면서 마음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농사 지을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수입산에 의존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이런 수입 농산물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뭐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별개의 차원이죠. 그렇죠? 수입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먹기, 배를 채우기 뭐 이런 것 차원에서 그래 수입산 먹자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취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미르이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변수들, 뭐 기후, 정치, 지정학, 뭐 전쟁, 뭐 기름값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혹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 우리가
그 시스템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농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최예원 학생, 예, 그래서 오늘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맨 앞에 앉은 것 같아요, 그죠? 맨 앞에 앉고 의상도 굉장히 정장하고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요. 일단은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해주신 내용이랑도 되게 밀접한데요. 이 농촌이라는 게 되게 농의 가치 자체는 본 강의에서 다루었듯이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이제 인구 구조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최근에 이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돌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돌봄권이라는 논의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이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이제 결부지어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코멘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나 이 산업화와 근대화로 점점 도태되었던 농민들이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발달 장애인과도 이제 같은 위치에서 같이 서로가 이제 돌봄을 상호 수행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은 농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또 농업을 이용해서 그 돌봄 공백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 농촌의 어르신들과 또 농민이 겪는 어려움, 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유의미한 개념이지만,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농촌 지역이 굉장히 적고 또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이 그 장점에 비해서 단점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앞부분에 필자의 고향인 전라남도 완도군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제 고향이 이제 전라남도 완도군으로서 이 농촌의 고령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낀 적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고령화되는 현실과는 굉장히 대비되기 때문에 그러한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고향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을까 하고 좀 조사해본 결과 그러한 양상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도군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여기 적어주신 완주군의 키울 협동조합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완주군 비봉면은 고령화로 마을에 농사지을 어르신이 줄면서 점점 쇠퇴하고 있어 이곳에 두레 농장을 발달 장애아 가족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즉 발달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시끄럽게 비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간에 가서 돌봄을 받기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으면서도 이제 일반적인 농업에 종사하시기 힘든 어르신들은 이런 발달 장애아 가족에게 농촌 멘토로 참여함으로써 서로가 일자리를 얻고 또 그와 동시에 돌봄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로 사회적 농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례로서는 더불어 삶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영광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건 영광 특산품인 모신잎 송편을 판매하면서 지역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민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약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코멘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박수가 나오네요. 그 학교를 언제까지 완도 쪽에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오,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뭐 자취? 완동 같은 데서? 네, 언니야 같이. 그래, 그치. 예.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기반으로 사회적 농업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 이제 몸이나 마음의 건강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사회 약자들을 농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이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그 농민신문이라는 신문이 있거든. 농민신문에 이제 김철규 칼럼, 제 칼럼을 제가 쭉 지금 한 2, 3년 연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여러 글 중에 사회적 농업 관련된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협의로만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농촌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위기를 또 굉장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높은 자살률, 그 다음에 이제 비혼율, 낮은 출산율, 뭐 소위 말하면 3포 세대, N포 세대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어떤 발전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희망을 잃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 농업은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다양한 소외와 어떤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무슨 뭐 발달 장애인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뿐이 아니라 한국인 전반이 농촌에 가서 뭐 다 살 수는 없죠. 귀농귀촌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다양한 농촌 경험들, 그러니까 농촌 체험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뭐 그 가운데는 너무 상업화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농사 땅, 농사 이런 경험들이 한국 사회 전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힐링을 줄 수 있다. 약간 너무 도구적인 이런 게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을 좀 더 광의로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다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혹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뭔가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게 중요하고 사회적 농업이 그런 것들을 포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면 그 농민신문 기사를 좀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최혜원 학생이 굉장히 귀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협동조합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 이런 것들도 무조건 기업주의적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하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상품으로서만 어떤 물건을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약간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제가 고생만사라고 하는 그런 학생 교수 모임을 만들어서 고대에 생협을 만들려다가 실패를 2번 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그냥 정년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젊은 교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나 혼자만 하려고 여러분들 생협,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거 아시죠? 그 경희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생협이 있는데 뭐 그 가운데 생협 정신을 비교적 그래도 잘 유지하는 게 생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대가 지금은 조금 덜한데 그 전에 한동안은 학생들 표현에 따르면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고대 캠퍼스를 CJ 제국 이렇게 표현했어요. CJ 제국. 왜냐하면 CJ에서 운영하는 무슨 비비고 무슨 투썸 플레이스인가요? 하여간 그런 카페들도 그렇고 고대 곳곳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상업적 프랜차이즈로 꽉 차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지금도 아마 주요 이제 그런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학생 이제 그 학생들 제가 이제 고대 고생만사 고대 생협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가지고 뭐 교수 학생 직원들이 같이 좀 한창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 그 큰 취지는 학교라는 공간은 경쟁과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걸 배우는 공간이고 우리가 특히 이제 먹거리 관련된 그래서 고대에 채식 식당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타이거 플라자에 그 지금 1층에 맘스터치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편의점 하나 있죠. 그 공간을 이제 저희가 생협 식당으로 생협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출자를 해서 그리고 그 투표권은 내가 100만 원을 출자를 하든 10만 원을 출자를 하든 1인 1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다르죠. 자기가 주식이 1000주 있는 사람하고 10주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한 주가 한 표이죠. 그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서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협은 그런 모델이고 그 생협 회원들이 식당을 운영해서 좋은 재료와 좋은 음식을 만들고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원리로 예를 들면 채식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교내 구성원들에게 이제 좋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이제 사회관계 우리가 뭐 그냥 상대평가에서 학점으로 상대방보다 더 많이 받고 뭐 경쟁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협력하면서 뭔가 실제로 사회를 만드는 뭐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려다가 이제 고생만사와 그 전에 또 한 번 더 실패를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길 바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회 곳곳에 협동조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농촌에서도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아이쿱이라든지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1+1을 살 것인가 아니면 농민과의 연대를 생각해서 또 아니면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걸 생각해서 한살림에 가서 내가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먹거리를 구입할 것인가는 상당히 다른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것, 먹는 것으로 좋은 의미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예. 최희원 학생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종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충북대학교 내가 알기로는 철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제 조기 퇴직을 하고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지향적 잡지를 이렇게 이제 출간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분의 이제 책에 가면 이제 땅의 옹호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제 농의 가치 혹은 농민의 어떤 삶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서울 토박이고 도시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지만 이제 김종철 선생님 같은 분의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합니다.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단순 소박한 순환형 생활 방식과 상호 부조와 협동을 통한 공생공락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태적 위기에 대하여
골똘히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공감하는 그런 견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오늘날 농업 농민 문제, 우리가 지금 농업의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민 관련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결코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주변적 계층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산업 문명의 압력 밑에서 소멸될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적 관심이라는 수준에서 처리될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인류 사회가 전 지구 규모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생태적 위기에 관련하여 인간과 생태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농민이 사라지면 땅을 보호할 사람도 없어지고 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에게 타자로서의 농민일까, 혹은 전혀 우리와 삶에 상관없는 그냥 저 멀리 있는 그 농민의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먹거리라고 하는 음식, 뭐 식품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창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농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여러분 인생의 어떤 행복, 어떤 것이 좋은 삶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김종표 선생님 글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농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건강과 관련된 설탕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발전과 설탕인가 챕터가 있고, 그 다음 챕터 두 챕터를 이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아파서 이제 휴강을 한 적이 있죠.